김은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은경입니다. 노동개혁은 일자리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밝혔던 내용입니다. 최근 들어서 노동개혁은 더 뜨거운 주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제 저희 생생경제가 기자회견을 가졌던 재계의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고용 유연성을 높이고 또 파견근로 규제 같은 것들을 완화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노동계가 얘기하는 노동개혁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노동계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정부가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해외 소득이나 또 불법적으로 거래한 외환에 대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자진 신고하면 벌을 좀 줄여주겠다는 겁니다. 다음 달부터 6개월 동안만인데요. 이렇게 하면 4조 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가 있다고 추정을 합니다. 모자란 정부 재정을 효과적으로 채우게 되는 방법이 될 수 있을지도 관심이고요. 가능할지 또 우려도 되는데 전문가 진단 들어보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발빠르게 전하는 증시 마감 시황. 따끈따끈한 오늘의 증시 소식과 함께 심층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의 증시 분석. 오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부지점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끝났나요? 네, 그 앞에 로고 수동 비슷하게 나가는 게 따끈따끈한 증시 소식을 알려드린다고 했는데요. 네. 마치 겨울에 우리가 호빵을 먹을 때 겉에는 따뜻한데 딱 가운데를 쪼개봤더니 팥은 얼어있는 그런 상황 같다는 게 오늘 주식시장을 보고 느껴지는 감정입니다. 예. 네, 사실 아침 시초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아침 시초는 거래소 약 7포인트 빠졌다 보합 근처까지 갔고요. 코스닥도 소폭 하락했지만 오전장에 플러스를 기록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중국의 PMI, 제조 PMI, 비제조 PMI 지수가 조금 나쁘게 나오면서 네. 시장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8월 중국 제조 PMI 지수가 49.7 나왔는데요. 3년 만에 최저였고요. 잘 아시다시피 50 이하면 마이너스, 50 이상이면 플러스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 있는데 비제조 PMI는 53.4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월인 53.9에 비해서는 좀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시장이 조금 경색됐고요. 외국인도 오늘 또다시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까지 무려 19거래일 연속 매도인데요. 네.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최장 매도입니다. 어느 정도 매도인지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요. 그 당시에는 약 33거래일 동안 약 9조 원 가까운 8조 9천억 원이 넘는 네. 주식을 팔아 치웠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본격적으로 판 게 6월 8일부터입니다. 6월 8일부터 계산을 해보면 거래소 기준으로만 8조 6천억 원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만큼 많이 팔았죠.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은데요. 지수를 말씀 안 드렸네요. 마감 지수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거래소 종합주가 지수는 전일 대비 27.26포인트, 1.40%가 하락하면서 1914.23포인트를 기록했고요. 코스닥 증시는 전일 대비 14.17포인트, 2.06%가 하락하면서 672.94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거의 전반적으로 업종별로 모두 하락하는 양상을 보여주었고 오늘 거래소에서는 외국인도 외국인이지만 기관 투자가들 그중에서도 증권 금융 투자 쪽에서 매물을 많이 쏟아내면서 주가 하락을 좀 부채질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외국인이 많이 팔고 있는 것이 두드러지는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어제 보면은 간밤에 뉴욕 증시도 좀 내렸잖아요. 네, 그렇죠. 전체적으로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이게 다시 한번 좀 크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근데 미국 시장 스탠리 피셔가 9월 인상 가능성 높다라는 얘기에서 그 전에 올랐던 부분들 다 내놓는 거 아닌가 했는데 어제 사실 많이는 안 빠졌지 않습니까? 나스닥 기준으로 1%고 다우 기준으로 0.7% 정도 빠졌으니까 그렇게 많이 안 빠진 건데 역시나 주변국들이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장을 보면서 느끼는 게 중국 시장 같은 경우 그렇게 폭락을 거듭해서 많이 흔들었습니다만
일정 수준 지나면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해도 다른 나라들이 영향을 덜 받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네. 미국은 자기네 나라는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데 금융시장을 휘청하게 만드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한국만 이렇게 빠진 게 아닙니다. 일본도 2%대 하락이고 호주도 1%, 대만도 1%대 중반에 적지 않은 폭의 하락을 기록했다는 걸 보면 역시나 금융시장에서는 미국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오늘 어떤 흐름들이 이렇게 읽혀졌냐면 우리가 이제 이번에 지지난주부터 해갖고 증시가 매우 크게 요동을 쳤는데 네. 바로 중국의 위안화 절하 시점부터 아주 변동성이 본격적으로 커지면서 주가가 밑으로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여지는 게 단순히 중국의 위안화 절하가 아니고 그로 인해서 촉발된 유로 강세와 엔화 강세, 그러니까 일본과 유럽의 통화들이 강세가 되면서 그쪽으로 돈이 다시 빠져나간 느낌을 많이 받는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유로와 엔화가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우리가 이거를 일컬어 소위 역캐리 트레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흐름들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해서 우려를 하면 할수록 유로화와 엔화가 강세가 되면서 신흥국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한국도 거기에 영향을 좀 받는 영향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런 좀 어려운 일을 겪는 것이 아닌가. 실제로 외국인들 네. 매도나 이런 규모가 보면 아주 기록적인 수준이거든요. 경기가 그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정도 수준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주가 수준이 장부가 수준까지 지금 떨어진다라는 것은 세계의 자금 흐름이 한국에 상당히 불리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보여지고 그렇다면 결국 차라리 맞을 매를 좀 빨리 맞았으면 좋겠다. 9월 알겠습니다. 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차라리 금리 인상을 빨리 해버리고 나면 오히려 좀 안정감을 갖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계속 가지게 되는 그런 요즘 흐름입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부지점장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는 중요한 경제 뉴스를 콕콕 집어드립니다. 네,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VIP 머니투데이의 배성민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달 정리하는 통계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지금 우리나라 수출도 부진하다. 이게 하나의 화두잖아요. 예. 지난달 수출은 어땠나요? 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예. 14.7% 감소한 작년과 비교했을 때 그런 건데요. 일단 수출액 전체 규모는 393억 달러 정도 됩니다.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여파가 미쳤던 2009년 8월에 20.9% 줄었던 적이 있었는데 6년 만에 가장 큰 폭입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수출은 이제 5월에 10.9% 감소하다가 그대로 좀 회복을 하긴 했습니다. 감소폭을 좀 줄여 나가다가 지난달에 다시 감소폭이 대폭 확대됐는데 수입액도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3% 줄었습니다. 이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같은 기간에 비해서 한 번도 이제 증가한 적은 없는 건데 8달 연속 수출 감소, 수입은 11달 연속 감소입니다. 무역 수지는 43억 4,700만 달러 흑자이긴 한데 역시 지난달보다는 34억 달러 줄었습니다. 그러면 역시 불황형 흑자 구조인 것 같은데 수출이 계속 줄면 걱정인데 이번에는 중국 텐진에서 있었던 폭발 사고도 좀 영향을 줬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분석은 이렇습니다. 이제 지난달 수출입 대폭 감소가 유가 하락 등의 영향이 좀 있었고 특히 이제 텐진항 폭발 사고 때문에 대중국 수출이 올해 들어서 가장 큰 폭의 감소율을 보였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난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시공휴일을 지정했는데 이게 좀 촉박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업일수가 급격히 줄은 거죠. 원래는 당초에는 이제 8월 조업일수가 지난해랑 비교했을 때 0.5일 정도 많은 것으로 예측이 됐었는데 임시휴일 지정 때문에 이제 오히려 하루가 줄면서 0.5일 줄어든 이런 것들로 이제 영향을 준 건데 하루 평균 수출량이 20억에서 25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월 수출량이 한 5% 정도 되는데 조업일수 증감 자체가 증가율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요. 또 이게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 가지 고지 같은 게 충분히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이 업체들이 수출 관련된 업체들이 잘 대비하지 못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중국에서는 오늘도 보니까 외신에서 웬 폭발 사고가 또 있었던데
수출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오늘 9월의 시작이다 보니까 통합으로 거듭난 기업들의 출발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중에서도 제일모직하고 합병한 삼성물산이 대표적인데 이 삼성물산은 그러면은 이름은 삼성물산으로 출범을 하게 되나요? 예, 그렇죠. 예, 그 몇 차례 말씀드렸던 뭐 엘리엇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던 헤지펀드 엘리엇과 관련된 이런 것들 과정을 잘 넘어서고 이렇게 공식 출범을 하게 된 겁니다. 실질적인 지주회사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삼성물산이 통합 사명입니다. 이제 기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으로 탄생을 했고 오는 2020년 매출액 60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 4조 원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또 외형이 또 두 겹 다 컸으니까 시가총액이 27조대로 삼성전자, 뭐 현대차, 한국전력에 이어서 시가총액의 4위 기업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 영역은 이제 삼성물산이 진행하던 건설, 상사, 제일모직의 패션, 리조트, 건설 이런 것들이 4개 영역이 다 합쳐지게 되는데요. 다 그 행해당의 영역들을 유지하게 된다고 합니다. 일단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이제 제일모직이라는 이름인데요. 지난 54년에 이제 제일모직이 설립이 됐는데 60년 만에 이제 역사적으로 사라지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 참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 초기 계열사들은 제일이라는 명칭을 가진 곳들이 많았었는데 뭐 제일제당도 그렇고 뭐 제일합성 이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 이제 이 제일모직이 뭐 없어지게 됨으로 해서 제일기획이라는 광고회사 그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일단은 통합 삼성물산 최대 주주는 지분 16.5%를 가진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되는데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통합법인 출범과 더불어서 삼성의 3세 승계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물산 새 법인의 그러면 이사회 의장도 이재용 부회장이 되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네요. 네 개 부문의 대표들은 있을 텐데 대표이사 부회장이나 대표이사 회장이 있을 것 같아서. 근데 그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전자 부회장을 맡고 있지만 여기서 대표이사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룹 회장이나 부회장 정도에 머무르느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뭐 등기사를 포함해서 여기에 맡게 되느냐 이런 거는 그룹의 전략적인 판단 같은 게 수반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뭐 이게 이제 삼성그룹의 핵이 될 테니까 어떻게든지 경영권은 확보가 되어 있고 3세 승계도 속도를 낼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은행 합쳐진 얘기 KB 하나은행이죠. 이제 하나은행하고 외환은행하고 정말 곡절 끝에 합쳐졌는데 이렇게 되면 자산 규모로 국내 1위 은행이 되네요. KB 하나은행의 올해 상반기 기준 자산 규모가 299조입니다. 이거는 이제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이런 것을 모두 제친 규모 면에서는 업계 1위 수준인데요. 지점도 이제 945곳이 돼서 국민은행에 의해서 2위가 됐습니다. KEB라는 것은 이제 외환은행의 영문 약자인데 두 개가 합쳐지면서 이제 KEB를 앞세워주면서 통합되는 외환은행 쪽 직원들의 뭐 자존심 같은 걸 세워준다 이런 게 이제 KB 하나은행 쪽 뭐 설명입니다. 하나은행이 지난 2012년에 이제 미국의 사모펀드인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을 인수한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은 통합까지 한 3년 반 정도 이렇게 걸린 셈이 됐습니다. 앞당겨지긴 했죠. 근데 이 통합 하나은행이 외형상은 1위인데 실적을 보면은 그다지 그렇게 1위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기가 1위야 이렇게 의아스러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유가 이제 이런 건데 올해 상반기 실적을 보면 이제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에 따로 떨어뜨려 봤을 때 영업이익이 30% 내외로 감소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은행보다 실적이 좋지 않았고 일단 후발은행이기 때문에 이제 소위 말해서 지점망도 넓지 않고 이런 영향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회복시켜야 되는 것이 이제 통합 하나은행의 과제인데 규모가 아닌 수익성 면에서 도약을 해야 된다는 이런 과제를 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통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전산 시스템을 합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당장 합쳐지는 뭐 이렇게 통합법인이 출발한다고 해서 바로 통합이 된 게 아니고 내년 6월쯤 돼야지 궁극적인 통합, 전산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과제이고요. 또 이제 두 은행 직원의 임금 차이라든지 뭐 중복 지점 통폐합 문제 그리고 또 당분간은 인력 구조 조정이 없다고 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직원들의 불안감 같은 걸 불식시켜주는 것이 통합은행의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예상들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은행들 많이 합쳐졌었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제 기업 문화가 정말 화학적으로 결합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기존에 이제 합병이 된 은행의 직원들은 자연스럽게 나가게 되거나 하나의 팔을 구성하는 그런 경우가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네. 워낙 이 새로 생기는 게 많다 보니까 잊을 수도 있는데, 바로 5년 전 9월 2일 하면은 금융계에서 큰 사건이 있었던 날이거든요. 신한금융 사태. 예. 그렇죠? 지금 가물가물하실 텐데 그때 금융계를 정말 뒤흔들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전 며칠 전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롯데그룹과의 그런 데자뷰 같은 그런 것이 있는데 일단 골자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제 신한 사태라는 것이 2010년 9월 2일에 신한은행이 당시 이제 신은상훈 신한지주 사장을 검찰에 고소하며 시작됐습니다. 다 현직이었기 때문에 은행에서 이 전임 행장 그리고 또 현직 지주 사장을 고발한다는 게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는데 그렇죠. 일단 골자는 이랬습니다. 이제 소위 1인자라고 불렸던 나응천 회장과 그리고 은행장, 3인자라고 불렸던 이백순 행장이 한 편이 됐고 그리고 2인자라고 불렸던 신상훈 지주 사장이 대립각을 세우는 구도에서 출발이 된 겁니다. 이제 이 신상훈 사장 쪽을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롯데그룹과 좀 겹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격호 총괄 회장이 있고 그리고 맞아들인 신동주 부회장이 한편 그리고 차남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한편 이렇게 해서 다투는 모양새를 비쳤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비슷하네요. 그거랑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이제 비자금 조성, 불법 대출을 둘러싸고 벌어진 공방전이긴 했는데 그건 포스트 나응찬 자리를 두고 신상훈 행장 쪽, 전 사장 쪽과 이백순 행장 쪽이 맞붙은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 법정 공방도 되고 했는데 재작년에 이제 2심이 나오고 나서 좀 오랫동안 걸리고 있는데 신상훈 사장 쪽이 2심에서 조금 유리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대법원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명예회복 같은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 관련 소송도 좀 진행 중인데 또 최근에 인사처리 될 때마다 어떤 임원은 신상훈 라인이다, 나응찬 라인이다, 이런 말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거든요. 잡음의 요인이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근데 그때 다 물러나지 않았나요? 3인 다? 예, 신한금융 3인방이 다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퇴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우 지금 현 회장이 취임하게 된 그런 건데 그리고 서진원 행장 그리고 뒤에 이제 조용병 행장으로 바뀌었습니다만은 이런 새로운 행장들도 들어서게 됐고요. 일단 그 신한금융에서는 이 사태를 수습하면서 이런 거를 제기를 했습니다. 후계 갈등이 불거지지 않도록 CEO 승계 절차를 다듬어서 공개했고요. 대표이사 회사의 회장의 연령을 만 67세 미만으로 한정한 것이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인데 최근에 보면은 롯데그룹의 신격호 총괄회장 같은 경우에는 90세가 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들 하면은 상당히 신한 쪽의 판단이 현명했다. 그 당시 수습책이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최근 롯데 같은 거 보면은 사실상 신동빈 회장 1인 구도로 가는 쪽으로 정리가 됐는데 롯데그룹이 이제 비상장 주력 계약서들을 상장하고 순환 출자 고리도 끊어보이겠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들은 신한의 수습책과 조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신한하고 롯데를 비교하실 줄은 몰랐네요. 예. 근데 이게 대표이사 회장의 연령을 만 67세까지로 한정한 것이 잘한 건가요? 일단은 반드시 옳은 건 아닙니다만은 이제 70세가 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3년 정도의 임기니까 물론 70세 이상 건강하신 분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현명한 판단이라든지 빠른 이제 적시에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 67세 정도로 두겠다 이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VIP 머니투데이의 배성민 기자였습니다. 노동시장 개혁, 노동개혁이 지금 뜨거운 화두입니다. 노사정위원회가 한국노총의 복귀로 다시 시작이 됐는데요, 대화가. 근데 어제 재계가 갑자기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생경제도 경영자총협회 측을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들어보면은 노동계 측에서는 이게 뭐야 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꽤 많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노동계는 노동개혁보다 재벌개혁이 먼저다라고 지금 다시 얘기를 하고 나섰는데요. 노동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좀 불거지는 것은 아닌지 오늘은 저희가 노동계 측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생생경제에서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생생경제에 대한 의견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몇 분을 추첨해서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드리는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드리고요. 또 세 분께는요. 오늘 12일입니다. 임진각 평화누리 야외 공연장에서 열리는 파주 포크 페스티벌 입장권을 2장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으로 의견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생생경제 1부 여기까지고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준상입니다. 5남매의 맏형, 한 여자의 남편, 2 아이의 엄마, 9 직원의 대표.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힘써온 당신의 또 다른 이름은 사장님입니다. 그런 당신을 이제 노란우산 공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연 300만 원 소득 공제는 물론 압류 금지로 보호받고 연 복리 이자에 상해보험 무료 가입까지 노란우산 공제와 함께하면 사업을 시작할 때도 사업이 끝난 후에도 든든합니다. 사장님의 희망자산 노란우산 공제. 우리 경제의 민낯을 한꺼풀 벗겨보는 경제 뉴스. 경제를 위한 새로운 시각. 김윤경의 생생경제. 프로젝트 집앤잡 제2탄 최고의 경제정책은 일자리다. 대한민국 일자리의 다양한 모습을 살펴봅니다. 집앤잡. 오늘은 한국외국인인력지원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저 베트남에서 왔어요. 한국에는 언제 오셨어요? 거의 6년 좀 넘었어요. 지금은 고무 회사 일하고 있어요. 실리콘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월급은 한 어느 정도 받으시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월급이 거의 한 200만 원 좀 넘어요. 일자리 구하기가 참 쉽지 않다고 들었어요. 특히나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어떠셨어요? 일 구하실 때.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를 모르기 때문에 더 힘들죠. 원하고 싶은 일은 구하기 쉽지 않아요. 한국에서 일하면서 가장 힘들다고 느낀 점은 뭐였어요? 제일 힘든 거는 한국어 때문인 것 같아요. 회사에서 일하면서 한국어 모르면 회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어 모르기 때문에 일 배우기도 쉽지 않죠.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 외국인 근로자에게 좀 어떤 도움을 주면 좋을까요? 그 상담센터 가는 거, 우리 한국 외국인 근로자 대부분 한국어를 모르기 때문에 상담센터가 더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만약에 이번 단위 월급은 이런 걸 받을 수 있는데 많은 제한 많지 물어본 도 있잖아요. 생활하면서 회사에서도 아니면 밖에서 나가서도 상담센터에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한국에서 계속 지낼 생각이세요? 저는 한국에 계속은 살고 싶어요. 한국에서.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월급도 많이 받으시잖아요. 일은 그만큼이 했는데도 베트남보다는 한국에서도 많이 벌 수 있고, 그리고 그 돈으로 저뿐만 아니라 가족 아니면 친구들은 도움 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살고 싶어요. 그런데 쉽지 않아요. 외국인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진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인가요? 한국어를 공부하고, 그리고 한국 기준법, 표준법 같은 거 알고 싶어서 많이 공부하고, 그리고 제가 후배라고 말해요.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YTN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프로젝트 집앤잡 외국인 근로자를 만나봤습니다. 살맛나는 경제, 내 삶인 경제. 바로 김은경의 생생경제입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인터뷰입니다. 어제 재계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던 노동개혁 요구에 대한 오늘은 노동계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 경제 5단체, 그러니까 재계를 대표하는 단체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저희 생생경제에서도 경총을 연결해서 얘기를 자세하게 들려드렸는데요. 골자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입니다. 굉장히 경직도 있기 때문에 고용 창출이 어렵다. 그래서 노동개혁이 시급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노동계가 생각하는 노동개혁과는 조금 내용이 다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노동계는 또 노동개혁보다 시급한 게 재벌개혁이다라고 맞서고 있는데요. 어렵게 노사정 대화 테이블에 다시 나왔는데 이렇게 하다가는 합의 도출이 어렵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노동개혁 문제 오늘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노광표 소장님 연결해서 자세하게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광표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저희도 경총과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긴급 기자회견 연 이유를 여쭤봤더니 근로자 해고라든지 뭐 취업 규칙 같은 것들을 좀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그걸 법제화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나 공정성이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예, 오늘 어제 경제 5단체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네. 한국노총이 성명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네. 그 성명서 내용이 조금 입장이 과격한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설명을 드리면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재벌개혁이 우선이다 이런 그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 얘기는 지금 노사정 간의 대화가 시작을 어렵게 다시 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대화가 성립을 하려고 하면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나 또는 예의를 갖추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 텐데 지금 뭐 경제의 어려움이나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이 온 국민의 관심사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더 힘도 있고 권한도 있는 재계의 역할보다는 모든 책임을 노동조합 쪽에 전가한다라고 하는 판단들이 지배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반발들이 있었고 제 개인적으로도 대화를 앞둔 시점에서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내용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화 막 시작하려는 찰나에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거거든요. 예, 뭐 경영계 입장에서 볼 때는 대화를 앞두고 기선제압 효과를 노린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뭐 국민 여론도 초기에는 노동계의 양보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다가 노동계가 양보하는 것만큼 더 큰 책임이 재벌들한테 있는 거 아니냐. 네. 뭐 골목상권에 대한 지배라든지 롯데그룹의 뭐 지배구조 문제, 뭐 대한항공의 그 땅콩 회항 사건 등 어떤 재벌들의 어떤 일탈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 경제를 좀 바로 잡지 않으면 노동개혁만 해갖고는 문제가 풀릴 수 없다라고 하는 여론이 좀 비등해지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책임을 기업보다는 노동 쪽에 돌리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법제화까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좀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요. 파견 근로 같은 경우에 좀 규제를 완화해달라라고 얘기를 했고 또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게 노동자를 위하는 것 같지만 또 아니기도 한 것 같고요. 어떻게 해석하셨나요? 예, 제가 어제 경총의 이영준 본부장 대담하는 내용을 좀 들었는데요. 네. 물론 뭐 경영계 입장에서는 그런 주장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사실에 대한 부분은 서로 좀 동의가 돼야지 이 이후에도 대화가 진척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이영준 본부장이 일본에서 이런 사례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랬죠. 일본하고 한국은 완전히 다릅니다. 취업 규칙을 변경할 경우에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 94조 1항 단서 조항으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본부장이 얘기한 사회통념성 합리성 이루는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권을 얻도록 한 그 명문 규정이 일본 법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같이 하는 동일하지 않는 상황을 일본 사례를 통해서 일본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자체가 아니고요. 그렇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이 경영 입장에서 볼 때는 유연한 거지만 종사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성과 비례하게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사람들을 쉽게 쓰고 쉽게 해고하고 싶겠지만 또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정되고 오래 다니고 싶은 것이 당연한 요구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의 또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이뤄내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노동계 측에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이미 유연하다. 비정규직이 절반 이상인데 어떻게 더 유연하겠느냐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뭐 가장 대표적으로 OECD 통계를 보면요.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평균 근속 기간이 5.1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사람도 전체 노동자의 18%에 불과합니다.
네. 그러니까 신문과 방송에서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있다 또는 정년까지 보장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네. 우리 사회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또는 일부 대기업 전체 노동자의 약 한 8% 되는 사람들은 그 부분에 속할지 모르지만 약 92%의 일반 월급장이 입장에서 볼 때는 뭐 4, 5정, 5, 6도라고 하는 얘기가 팽배할 정도로 네. 50까지도 직장생활을 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 아마 청취자들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침소봉대라는 말씀이시기도 하네요. 예. 그리고 정년 연장이 되다 보니까 사실 기업도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임금 피크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요. 임금 피크제가 필요한데 그게 청년 일자리로 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 논리가 맞나요? 뭐 일부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정부가 사용자의 역할을 하니까 임금 피크제를 통해서 절약된 인건비를 가지고 청년 고용을 일정하게 확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 지금 임금 피크제가 적용되고 있지 않은 것이 공무원들은 적용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청년 고용을 위해서는 공무원부터 임금 피크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민간 기업 같은 경우는 기업의 어떤 성과나 매출들이 증가를 하면 당연히 고용을 증가시킬 것이고 또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거나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게 되면 아무리 임금 피크제를 통해서 경비가 절감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필요 없는 인력을 공급하지 않는 것은 그 시장 경제의 기본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임금 피크제를 과도하게 청년 고용과 연결시키는 것은 정합성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사실 중요한 것은 일자리잖아요. 이 노동개혁이라는 게 사용자 입장에서 해고를 좀 유연하게 하고 그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효율화하자는 게 노동개혁일지 모르겠지만 사용되고 있는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일자리를 누구나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노동개혁일 것 같은데요. 예. 그게 서로 맞춰지려면은 대화의 시작이 지금 너무 엇갈려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노사정 간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어느 부분에 초점을 두고 보느냐에 따라 갖고 상황 인식이나 앞으로의 대화 결과가 달라질 것 같은데요. 네. 예컨대 2년 반 전에 박근혜 대통령 새롭게 대통령으로 취임하실 때 한국의 노동시장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너무 많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너무 심하다. 최저임금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올려야 된다. 이런 경제민주화에 대한 합의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럼 2년 반이 지나서 지금 대한민국 고용노동시장의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진지한 모색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한쪽에서는 해고를 좀 더 원활하게 하면 일자리가 창출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너무나 해고가 쉽다라고 하는 판단들이 있기 때문에 대화를 하기 이전에 노동시장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서로 공감하고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를 도출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제 재계가 생각하는 핵심 문제는 고용시장의 경직성이었던 것 같고요. 오늘 한노총 발표를 보니까 재벌개혁이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한노총에서 재벌개혁을 먼저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한 건 이게 지금 제일 필요한 선결 과제라는 건가요? 지금 경총이나 한국노총 대화를 하기에 앞서서 명분 쌓기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저는 노동개혁이냐 재벌개혁이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볼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네. 노동시장의 구조개혁도 필요하고 재벌개혁도 필요한데 핵심은 지금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어떤 그 역할 분담이나 누가 어떤 목을 더 양보할 것인가에 대해 있어서 지금 대화의 어떤 기본적인 전제가 너무 노동계에 불리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좀 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재계가 좀 더 양보하고 또 투자 계획을 얘기하고 일자리 창출 방안을 얘기함으로 해서 노동의 동의와 협력들을 끌어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부족한 속에서 갈등들이 심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할 몫은 있을까요?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정부가 저는 좀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9월 10일까지 대화를 끝내라. 이렇게 좀 강압적으로 하는 건 노사정 대화에 도움이 안 될 것 같고요. 이제 좀 구조 개혁에 대한 좀 진지한
어떤 접근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예. 정부가 사용자의 편이 아니라 노사의 어떤 중재자의 원래 역할로 예. 자기 위치를 잡을 때 신뢰들이 형성되고 개혁도 완성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시한대로 되고 올해 안에 끝나면 참 좋겠다 싶기는 한데요. 예, 쉽지 않은 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노광표 소장이었습니다. 숨은 재테크 고수에게 듣는다. 누구도 알려주지 않은 숨은 고수들의 직구 토크. 숨은 고수의 재테크 시간입니다. 1인 기업은 갑이다. 1인 기업이 갑이다의 저자이고요. 1인 기업 연구소장인 윤석일 소장님 모시고 1인 기업 하는 법 배워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늘이 벌써 마지막 회네요. 네 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는 지속 성장하는 1인 기업들의 조건이에요. 예.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만들기는 쉽잖아요. 내가 그냥 한다 하면 1인 기업이잖아요. 예. 근데 지속 가능한다. 이건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 그 의미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나요? 1인 기업을 이제 지속 성장한다는 건요. 나이와 시대를 떠나서 쓸모 있음을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기업도 정년이 있고 그런데 1인 기업은 정년이 없어야 되나요? 예. 그 정년을 이제 스스로 결정하는데요. 이제 쓸모 있음을 유지한다고 해서 꼭 시대의 트렌드를 잡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게 아니고요. 트렌드를 자기가 만들어가면 됩니다. 네. 지속 성장한다는 의미는요. 쓸모 있음을 유지하면서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게 쓸모 있음을 유지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이제 지속 성장하는 1인 기업이라는 거죠. 네. 근데 막상 이렇게 딱 구체적으로 와닿지가 않는데 예를 좀 들어주시면 어떨까요? 지금 제가 존경하는 어떤 지필가 분이신데요. 네. 이분은 이제 지필가도 하시고 강연가도 같이 하십니다. 근데 얼마 전에 독서법으로 큰 히트를 치신 분인데요. 네. 출판계도 이 흐름을 이제 탑니다. 어떤 키워드에 따라서. 근데 이 분은 흐름에 따라서 공부를 통해서 이제 계속 출판을 하시다가 히트작이 딱 나온 거예요. 그게 이제 독서법이죠. 네.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죠. 거기에 집중을 해서 끊임없이 파생 상품을 만드는 거죠. 이를테면 뭐가 있을까요? 파생 상품이라는 파생 게요? 상품이 이제 어떤 코스가는 커리큘럼, 자기가 만든 독서법을 뭐 과정을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만든 독서법 관련돼서 제자를 양성하고 있고요. 히트작을 하나 갖고 그 히트작을 가지고 끊임없이 연구를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히트작 같은 게 필요하기는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속 가능하려면은. 예. 그러면은 유명해져야지 된다는 얘기인가요? 유명한 것보다는 어떤 자기만의 확고한, 그러니까는 물리적인 시간만 10년, 20년 파면은 반드시 저는 유명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1만 시간의 법칙 이런 건가요? 예, 그렇죠. 언젠가 세상에 알아줄 거라 믿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속 성장하는 1인 기업들이라면은 이런 것들은 갖춰야지 된다라는 그 조건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잡은 브랜드에 집중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처음 싶습니다. 잡은 브랜드에 집중하라. 예. 히트작을 내놓는다면 그 히트작을 끝까지 붙잡으라는 얘기죠. 지금 지속 성장하는 1인 기업을 보면요. 우선은 잡다 하지 않습니다. 네. 자기의 어떤 1인 1기를 추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1인 1기 안에서 개선을 거듭한다는 특징이 있죠. 즉 히트작을 만들어서 처음 잡은 브랜드를 이제 집중하는 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자기만의 흐름을 만든다는 겁니다. 흐름이요? 예. 이 뜻은 이제 자기만의 어떤 제자를 양성하거나 자기만의 어떤 문파 개념을 하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자기만의 하나의 파를 만드는 거죠. 어떻게 만들죠? 대표적인 가장 좋은 방법은 제자를 양성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내가 하고 있는 것에 사람들이 좀 추종을 해줘야지 제자를 양성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걸 잘 해야지 두 번째도 갈 수 있네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흐름을 이제 만들면 되고요. 세 번째가 그 가지고 있는 거 기꺼이 나누는 사람이 지속 성장하는 1인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나눈다. 예. 이건 어떤 나눔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식이 됐던 자기만의 1인 기업의 아이템을 기꺼이 딴 사람에게 나누라는 얘기죠. 나누면 나눌수록 오히려 더
고객은 더 들어오고. 그래요. 근데 만약에 책을 쓰는 어떤 그런 이야기다. 혹은 독서법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그걸 자꾸 나눠주다 보면은 어떤 유일성이 없어지잖아요. 희소성이 없어지고. 지속 성장한다는 건요. 끊임없이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자기 거를 나눠주면은 그 사람은 더 오히려 더 노력한다는 거죠. 즉 교학 상장이란 말이 있잖아요. 가르치면서 자기도 공부한다. 그 나눠주면서 끊임없이 공부를 하게 수밖에 없죠. 그 말을 뭐 이런 식으로도 바꿀 수가 있겠네요. 끊임없이 가르쳐서 퍼뜨림으로써 시장을 넓게 만든다.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속 성장하려면은 잡다하지 않고 자신이 그 어떤 처음 잡은 것을 계속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뭐였죠? 그다음에 자기만의 흐름을 만들고 그다음 마지막에는 나눠라. 기꺼이 나눠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 소장님이 하고 있는 방법들은? 저는 이제 1인 기업 전문가로 활동을 이제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늘 부족함이 있습니다. 특히 1인 기업 분야가 너무 다양하고요. 또 책이나 이론으로는 이제 어떤 습득하는 게 한계가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1인 기업의 특징은 점 조직으로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성장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제 1인 기업들을 찾아가서 그분들을 인터뷰하고 이제 그분들을 많이 배우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배우면서 이제 성장을 하고 있죠. 근데 연락이 와서 이제 그 소장님의 책을 보거나 해서 연락이 와서 이제 만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고객으로 만들어야지 될 때는 어떤 방법들을 쓰세요? 가장 전 시간도 말했지만 고전적인 방법의 마케팅이라고 하죠. 고전적인 방법. 그러니까 구전 마케팅이죠. 말로.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당연히 명함을 이제 인사드리고 제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이분들한테 끊임없이 이제 연락도 취하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고전적인 방법으로 이제 저를 끊임없이 홍보를 하고 있죠. 고객 관리.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해서 지금 1인 기업에 대한 이야기, 1인 기업으로 재테크를 하라는 이야기를 4번째 시간까지 했어요. 근데 들어보면은 사실 그래? 나도 할 수 있겠는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굉장히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래도 접근해 보기에 아주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망해도 나 혼자 망하는 그렇죠.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접근하려는 사람이 당장 해야지 될 것은 뭘까요? 1인 기업에 대한 아이템은 사실 변화무쌍합니다. 정말 무궁무진하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사실 1인 기업 할 때 어떤 아이템이든 사실 좋습니다. 근데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사업가 마인드로 활동하면은 1인 기업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곳곳에서 이제 지원도 해주고요. 그래서 당장 할 수 있는 건요. 제가 꼭 말씀드리는 거는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게 가장 궁극적인 겁니다. 근데 단순히 좋아하는 일을 취미로 내가 끝내야겠다는 게 아니고 정말 이거를 업으로 할 수 있냐 없냐. 그걸 각오로 하라는 거죠. 정말 이것이 내 업으로 하겠다고 마음 먹는 순간부터 1인 기업으로 갈 수 있는 과정들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접근하는 사람한테 정말 이거를 업으로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이제 당장 하고 싶은 사람들의 질문이죠. 왠지 주례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같은데요. 계속 100년 해로 하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그런 말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지만 1인 기업을 성공할 수 있다는 어떤 원론적인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예비 1인 기업들에게 이 말은 꼭 해줘야겠다. 조심해야 될 건 이런 거다. 남아있는 말씀들이 있으면 좀 해주세요. 사실 1인 기업의 성공 사례는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어떤 이제 실업률을 줄이고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도 곳곳에서 많이 해주고요. 특히 1인 기업을 처음 이제 접근하는 사람들이 1인 기업의 성공 사례만 믿고 시작하려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저는 이 성공 사례를 하나의 상이라고 맞습니다. 환상이죠. 철저하게 너무 환상에 젖지 마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이제 알다시피 그 뒤에 있어야 할 어떤 치료할 대가, 그 상응에 잡히기보다는 그 대가 먼저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꼭 드리는 말씀은요. 1인 기업을 하고 싶은 사람은 본업을 가지고 있대 1인 기업을 하고 싶은 분야에 단돈 10,000원이라도 벌어본 경험을 해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단돈 10,000원이라도 벌어본 기억이 있는 일. 그리고 그렇죠. 내가 정말 평생의 업으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 예. 근데 그 분야가 좁다고 생각했는데 좁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예. 안 되면은 최초가 되든가 최고가 되면 됩니다. 최근에 최초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IoT라고 사물 인터넷으로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도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있고요. 또한 이제 우리가 수명이 늘어나면서 이제 의료 관련돼서 바이오나 이런 쪽으로 이제 1인 기업들이 많이 탄생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요? 근데 그거는 기술 개발도 해야지 되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닐까요? 예. 근데 돈보다는요. 어떻게 보면은 이쪽 분야에 관련돼서 깊게 공부를 한다면은 쉽게 이제 1인 기업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윤 소장님은 계속해서 지금 1인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1인 기업 컨설턴트로 평생의 업을 가기로 지금 마음 먹고 계신 거죠? 예, 마음 먹었습니다. 예, 외길을 가실 건가요, 계속? 예, 외길을 가서 저만의 어떤 하나의 흐름을 만들고 싶은 게 저의 하나의 꿈이기도 하죠. 아, 그렇군요. 그럼 1인 기업의 기업 만들기 컨설팅을 하는 기업의 형태로 크게 불릴 생각은 없으신 거군요. 아직은. 예, 아직보다는 언젠가는 이제 꼭 이뤄야 할 꿈이 있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속 성장하는 1인 기업으로 나갈 수 있게, 그러니까 1인 기업을 시작하는 것서부터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조언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4번의 시간 동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인 기업 연구소장인 윤석일 소장이었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잠시 후 4시 뉴스 듣고요. 생생경제 3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